안녕하세요. 김유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 떨어진다고 하는데 맨날 올라요? 여기는 2배 이상 뛰었어요. 도대체 언제 떨어지나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지 않나요? 폭락론자 말을 듣고 집한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기다리면 떨어질 날이 올까요? 가을에는 더 뛴다는데 빨리 잡아야겠죠? 부동산 대폭락 얼마나 떨어질까요? 지금 영끌했는데 왜 떨어진다고 자꾸 하세요? 자, 무주택자들의 안타까운 절규에 가까운 댓글을 보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떠한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과연 지금과 앞으로의 부동산 진실이 무엇일까요? 무주택자 아주 큰일 났다. 부동산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보시면 돈의 가치는 자꾸자꾸 떨어지고 집값은 치솟고, 자, 돈이 바람에 휘날릴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네요. 오늘은 이제 빅데이터, 정말로 전문적인,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 될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판단할 때는요, 당장만 보면 안 돼요. 1년, 그리고 한 2, 3년, 5년까지 예측이긴 하지만, 자,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먼저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에서 분야별 아주 중요한 핵심 분야를 다 뽑아봤어요. 매매, 전세, 시세 흐름. 최근 6년간 매매가, 전세가 흐름이 어떻습니까? 올라갔죠. 지금 흐름이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자, 역시 상승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요. 이번에는 전세 대비 매매 저평가 인덱스. 자, 전세값에 비해서 매매가가 싸냐 비싸냐?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 매매가. 당연히 매매가가 비싸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자,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저평가 인덱스. 이번에는 소득 대비 집값이 어떠냐? 매매가가 당연히 비싸죠. 그러니까 하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 대비 저평가 인덱스. 자, 물가 상승률 대비 아파트가 지금 고평가냐 저평가냐? 여러분들 물가에 비해서 아파트 너무 많이 뛰었죠. 당연히 하락합니다. 자, 이번에 주택 구매력 지수. 자, HAI.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즉 지금 집을 잡을 수 있는 이 구매력. 집값이 비싸면 구매력이 떨어지겠죠.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당연히 고평가됐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워요. 하락. 전세가율. 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50%대예요.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버리는 바람에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으면 상대적으로 갭 투자하는데 불리함으로 당연히 하락 방향으로 갑니다. 자, 매매가 전세 수급.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이거 수급 현황을 봤더니 지금 집값이 아직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향후 입주 물량. 지금 입주 물량이 한 1년만 내다본다면 없어요. 거의. 상승입니다. 자, 미분양. 미분양 추이. 지금 미분양은 역사적으로 가장 적을 때입니다. 물론 지방이 좀 일부 지역이 막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미분양이 적기 때문에 올라간다. 근데 종합적으로 봤더니 4개는 상승하고 4개는 떨어진다 하는데 종합 결론은 하락이 좀 더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놓고 보면 안 돼요. 이것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까 그걸 포함해서 이제 단기하고 장기를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단기라는 것은 꼭 이제 제가 여기 1년 내외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좀 봐야 돼요. 물론 6개월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약간 편차는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자, 1년 정도로 보는 게 이제 타당한 것 같고, 2년에서 5년, 이제 1년 이상을 말하죠. 1년 이상부터 이제 5년까지 좀 중장기. 거의 이렇게 보입니다. 빅데이터 결과를 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부 부동산 정책.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집값이 뛰고 있는 것은 제가 자꾸 정치적 발언을 한다는데,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집값, 이것은 정책과 너무나도 밀접해요. 지금 만약에 정책이 안 나오게 되면요,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제 말 틀린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도 정책과 관련된 거잖아요. 보시면, 자, 이건 저는 여당 편, 야당 편 아니에요. 중도. 집값을 잡는 편이 우리 편입니다. 자, 정부 부동산 정책 1년 내의 평가. 잡겠어요? 잡을 의지가 없습니다. 이건 상승이 아니라 폭등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정부 정책만 놓고 보면. 오히려 집값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전문가 입장에서 확실합니다. 자, 2년에서 5년 내다보면 역시
좀 장기적으로 잡지 않겠느냐? 글쎄요.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련돼 가지고 좀 봐야겠어요. 일단 상승 쪽으로 뒀습니다. 솔직히 정부가 집값 잡는다? 좀 더 심한 것 같아, 이번 정부는. 자, 부동산 매매 심리 이제 중요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있으니까 보자고요. 매매 심리는 지금 현재 아주 뜨거워요. 상승.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무주택자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집값이 뭐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결국은 추락적입니다. 하락. 매매 심리가 꽁꽁 얼어붙을 때는 정말 무서워요. 이제 거래량은 지금도 적기 때문에 하락. 그 다음에 2에서 5년 이후에도 하락이 될 가능성이 커요. 기준금리 변화. 이제 인상 아마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같은데 올해 2번 인상 하락입니다. 단기근 장기근. 자,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 지금 당장 1년 이내만 놓고면은 공급 입주 별로 됩니까? 상승하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자, 그런데 한 2, 3, 4년 가게 되면요.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하락. 다주택 매물 이것도 키포인트에 1,000만입니다. 합쳐가지고 1,000만 매물. 지금 당장은 다주택 매물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양도세를 두드러 막아가지고 중과세 때리는 바람에 상승. 그런데 결국은 토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주택자가 못 버팁니다. 계속 공시지가는 올라가지. 보유세는 인상될 거지. 하락. 자, 그 다음에 코로나 보자고요. 코로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안 잡힙니다. 델타네 뭐네 해서 제 생각은 내년까지 갈 것 같아요. 아무튼 하락. 아니 상승. 코로나가 잡혀야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2에서 5년간 내다보면 결국 언젠가는 잡히지 않겠어요? 뭐 2년 못 갈 것 같은데요? 하락. 자, 유동성 돈은 계속 넘쳐날 거예요. 상승. 개발 관련 지수. 자, 호재는 계속 끊임없습니다. 앞으로 GTX도 이제 개통될 것이고 상승. 종합적으로 보면 단기간 1년만 넣고 보면 상승입니다. 뭐 6개월부터 한 2년까지 보자고요. 상승. 그런데 이제 1년부터 한 5년까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냥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꼭 구분하세요. 이걸 구분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지금이라도 집을 잡아야 하나? 잡아야 할 집들 있잖아요. 제가 왜 입 아프게 떨어진다고 하면서 잡으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걸 잡냐? 저평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지역이니까. 그리고 중저가. 그나마 싼 것들 꽤 있습니다. 세대수 뭐 100세대 이런 거 말고 나홀로 잡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을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있어요. 오래됐어도. 그리고 자기 자본금이 있어요. 뭐 비싸든 싸든 간에 돈이 뭐 빚을 그렇게 안 낸다면 왜 망설입니까? 내 집 마련해야죠. 다만 이제 대부분 한 70% 이상에 해당되는 많이 뛰었잖아요. 비싼 아파트. 자본금도 없고 그 다음에 실거주도 안 하고 갭 투자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걸 굳이 1년 더 뛴다고 해서 막 매입?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제가 진실을 다 밝혀주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욕먹으면서 맨날 하는 얘기예요. 폭락론자들이 떨어진다고만 계속 하게 되면 놓친단 말이에요. 왜 끝까지 내용을 보지 않고 그러실까요? 끝까지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또 빅데이터 계속. 자, 이 결과 보면 재밌어요. 자, 보면 매매 전세 지금도 계속 뛸 것으로 보여져요. 좋음에 가깝잖아요. 다만 화살표가 이쪽이에요. 당분간은 뛰겠지만 결국은 꺾어진다 이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전세 대비, 소득 대비, 물가 대비, 저평가 이거 아주 안 좋아요. 왜? 집값이 거품이 심하다. 화살표도 이쪽이고 지금 나쁨으로 돼 있죠. 주택 구매력, 전세가율도 아주 안 좋다고 나와 있죠. 화살표도 이쪽이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서울입니다. 여기 서울이라고 써 있죠. 자, 참고적으로 입주 물량, 미분양, 뭐 전세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놓고 보면 상승 쪽이고 종합적인 평가로 봤을 때 나쁨에 가까워요. 거의 나쁨 끝자락.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것은 길어야 1년 더 뛰고 그 다음에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는 결과는 무시 못합니다. 근데 부산 한번 보자고요. 비슷하게 제시를 했더니 부산은 서울보다는 조금 중간 정도. 근데 화살표가 이쪽에 있죠. 이쪽으로 가 있다는 것은 안 좋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한다는 건. 왜? 나쁜 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부산은 좀 더 뛸 것 같아요. 당분간. 근데 서울은 이제 임박했어요. 고점이 수도권은. 자, 이거 보이시죠? 이번에는 자, 대폭락.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굵직한 거. 지금은 정부 정책이 제일 굵직하지만 하락장에는 정부 정책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초기 때 대폭락하잖아요. 어떤 심리가 꺾여버리면 왜냐 너무 비싸면 꺾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요인들이 부각이 돼요. 이거 진짜 대폭락의 요인입니다. 보자고요. 집값 거품이 심하다는 것만큼 악재가 없어요. 자, 8년간 2.5배, 서울이 2.5배, 4억짜리가 11억으로 갔어요. 지금 11억. 서울 도심 2위, 세계 2위랍니다. 서울 집값이 5위고 전국 14위고 이거 그냥 표로 알면 안 돼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만큼 폭락하게 되면 80% 떨어질 수도 있어요. 거품이 심하니까. 자, 1천만 물량. 제가 없는 걸 물량이라고 하겠어요? 자, 공급 폭탄 200만, 매물 폭탄 800만. 지금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갖고 있고 이걸 지금 털어냈어야 하는데 못 털어냈어요. 그럼 하락장에는 이게 한꺼번에 쏟아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까지 2020년까지는 인구 감소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전체 인구, 생산 인구 오히려 도움도 안 되는 1인 가구만 자꾸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이것도 세계 1, 2위라고 제가 얘기했죠. 증가율이 됐던, 그리고 기타 이것저것 합치면 GDP 대비 100%가 넘었지만 사실상 200%에 육박하다고. 즉 악성 대출이 많은 거예요. 금융부실도 우려가 되고, 금리 인상 이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쫙쫙쫙쫙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끌 경매자들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자, 대통령 선거도 지금 선거 전까지는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그 이후로는 글쎄요, 이제 뭐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됐거나 뭐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집값을 안정시켜야 대선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사실 같고, 대선 이후에 집값을 연착륙시킨다, 즉 서서히 잡는다 쪽에 무게중심이 약간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대폭락 요인이 많은 데다가 이 하우스푸어에 대한 경고 또 지금 한국은행 또 하고 있잖아요. 물론 나는 입으로만 막 경고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왜 자꾸 입으로만 자꾸 그래요? 직접 정책을 때려야지. 야당도 보세요. 입으로만 야당 말대로 그냥 규제 다 풀어주면요. 제가 야당 얘기도 해야지. 그 사람들 말대로 규제 다 풀면 지금 대폭등이에요. 대폭등. 물론 쓸데없는 규제 푸는 것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걸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후보에 따라서. 솔직히 정치인들이 집값 잡을 생각이 있는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최대 위험은 다주택자 갭투자 영끌, 즉 제목이 하우스푸어입니다. 대출 40% 이상 다다익선으로 받은 사람들은 위험해요. 다다익선이 아니죠. 자, 이제 연령층 20, 30대, 60대 소득이 좀 불투명하고 적은 사람들, 주택가격 비싼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고분양가 이런 거 매입한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강남, 신도시, 부산, 대구 등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 최대 요인은 부동산 거품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하우스푸어가. 괜히 하우스푸어가 생기는 게 아니야. 물량 폭탄이 쏟아질 거예요. 또 빚을 많이 졌잖아요. 소득, 주로 저소득층, 실직을 했거나 수입이 불규칙한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자, 경매 1순위. 누가 1순위인 줄 알아요? 다주택, 갭투자. 자, 매매가가 추락을 하게 되면 전세가도 추락하는 바람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갭투자를 너무나도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해요. 하락장에는 그걸로 인해서 경매당한다니까요. 자, 이제 근거자료를 쭉 재볼게요. 한국은행 집값 하락 때 경제 충격.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끌 위기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계부채가 집값 떨어질 때 엄청난 충격 경제. 보시면 자, 주담보대출 75%일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요. 소비가. 그리고 40%는 비슷합니다. 이 0인데 75%일 때. 지금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위험하다. 여기 보세요. 고용도 그래요. 고용. 자, 이렇게 될수록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집값이 뛰면 주담보대출이 늘어날수록 실업자가 늘어난다. 신기하죠? 자, 근데 대출이 40%는 좀 비슷하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 우선 당장 집값이 뛰면 부의 효과, 소비가 늘어나고, 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GDP, 고용이 문제가 되고 가계부채도 늘어나게 되겠죠.
서울 사람들과 서울 사람들이 아닌 경우 어떻게 매입했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해주냐면 이런 판을 알아야 지금 여러분들이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를 좀 그래도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서울 사람들이 어디를 사고 있느냐? 자, 물론 이게 경기도가 워낙 집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비율로 따져도 경기도, 인천, 강원도 차보세요. 서울에 가까운 곳, 충청남도. 즉 서울 사람들이 사고 있는 곳들 여기 보시면 경기도가 압도적이고 인천, 강원도, 충청남도 어떻습니까? 투자도 이렇게 많이 했네요.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밝다는 거예요. 이번에 비서울 사람들이 많은 곳, 많이 잡은 곳,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들, 경기도, 인천, 광역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어떻습니까? 크게 안 달라지죠. 결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있네요. 자, 이곳들은 나중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인구도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왜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벼락거지 기분이 들고 짜증이 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자, 문재인 정부부터 2017년인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도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4년간. 근데 이때부터 이제 잡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뛰었잖아요. 어찌됐거나. 자, 보세요. 7억이 13억 됐고 6억이 11억 됐고 4억이 8억 됐고 3억이 4억 됐고 이 앞에서도 몇 억이 뛴 상태인데 또 뛰었어요. 이러니 미치는 거죠. 좀 더블 뛰었네요. 4년 동안. 자, 그 다음에 코스피도 보세요. 코스피 2000에서 계속 놀았어요. 2000대에서 놀다가 자, 작년 3월 달에 그냥 코로나 때문에 박살나가지고 1400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3000대야. 그러면 이때 잡은 사람들도 3분의 1 이상을 먹었고 이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 먹었고 웬만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벌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종목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뛰었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먹었다는 뜻이니까. 이러니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올라가니까 이게 불로소득에 대한 환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회가 또 올까? 옵니다. 역사는 돌고 돌아요. 자, 아파트 매매 단기간, 장기간 폭락 과정을 볼게요. 집값이 자, 이거 9.13 대책이라고 유명한 대책이죠. 2018년 10월 달에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지금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게 자, 서울 수도권 지방 다 마찬가지예요. 쭉 내려왔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그냥 확 마이너스로 쭉 떨어졌죠. 마이너스 2.20을 넘어갔네요. 그리고 4월 거의 여름 전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마이너스에서 이 네모박스 잘 보세요. 이 0이 여기인데 놀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단기간에도 폭락할 수 있어요. 즉 지금도 어떤 대책이 나오거나 또는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오면 단 3, 4개월 만에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 근거는 2020년이면 작년이에요. 작년에 집값 대폭등했죠. 수도권은. 근데 강남이라든가 몇 군데 자 1월에서 4월 동안 대폭락했습니다. 25억짜리들이 17, 18, 19억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막 7, 8억 떨어졌죠. 뭐 잠실주공 5단지, 음마, 엘리트파, 반포 리체, 자이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도 보세요. 자, 8년부터 얼마나 많이 빠졌냐. 여기 이게 0을 기점으로 봤더니 거의 2013년까지 완전히 빨간색이잖아요. 즉, 단기가 됐던 장기, 이게 쌓이게 되면 이렇게 빠지면 이제 장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하락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안 좋다고 있다는 조건이 집은 남아돌고 이제 공급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고 인구는 줄어들고 지금이 워낙 지금 꼬였어요. 특히 이 코로나라는 놈 때문에 더 꼬였어요. 전국 거래량은 최고치, 서울 거래량 급감. 전국 거래량이 줄어든 것 같지만 여기 보세요. 20년 나와서 113.9만 건, 113.9만 건 엄청나죠. 2020년. 그런데 서울 보세요. 서울은 계속 줄고 있어요.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서울은 계속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도 늘어났다가 올해는 줄었어요. 이렇게 이제 거래 실종에 빠지는 거죠. 금융 취약성 지수. 자, 금융이 취약성 지수. 이게 예전에 2000 금융위기 터질 때 73.6까지 갔던 게 안전하다가 꾸준히 올라서 지금 여기 보세요. 58.9까지. 지금 부채가 워낙 심각해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는 취약성에 빠지고 있고 자산가격 평가 요소 너무 지금
자산 가격 쏠림 현상이 강해요. 91.7. 부동산이 제일 지금 여기 녹색인데 높죠.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전세가율 볼게요. 이게 매매가예요. 녹색이. 이건 전세가예요. 어떻습니까? 옛날에 2006년에 엄청나게 이렇게 전세가율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갭 투자가 조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투기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투자하는 거야. 서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갭 투자 지금 보세요. 전세가는 이런데 매매가 계속 치솟아가지고 갭 투자율이 이렇게 요즘 전세도 좀 올랐으니까 이 정도라고 칩시다. 아주 안 좋아요. 전세 끼고 잡는 것도 이 비율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0채 이상 임대사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만 좀 제대로 처리해도 되겠어요. 어떻게 100채 이상을 잡은 사람들을 가만 놔줍니까? 198명인데 자, 한 채에서 150채 113명이나 돼요. 세상에. 심지어는 700채 잡은 사람도 있어요. 760채. 그리고 이게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159만 채를 갖고 있어요. 159만 채. 50만 명이. 심각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돈으로 쌓아 올린 집이네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좀 더 가느냐? 뭐 더 가면 뭐합니까? 결국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크게. 이거는 이제 개인의 여건, 그 집값, 입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위험하다. 결론은 지금은 2배 이상 뛴 곳들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년에서 2년간 더 치고 오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상상 이상으로 가격이 치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중저가, 저평가, 실거주, 자본금에 여유가 있는 조건 이런 조건을 갖춘 분들만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매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1년을 봐야 할 부동산이 있고 10년을 내다봐야 할 부동산이 있는데 지금은 좀 장기적인 전망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